2017년 위즈더마우스와 벙커원의 첫 콜라보 1월 21일 토요일 서대문 벙커원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말하기를 함께한 윤태영 전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새 시대를 건설할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특히 이 시점에 특검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특검은 불의한 사건 앞에서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 만족감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다만 이들에게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권력이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의 활약을 보고 있노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이런 장면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능한 나라여도 저는 참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해서 특검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도 힘껏 할 일을 해달라고. 힘내라 특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계속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기가. 예, 4시 55분 정도에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요.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이 위증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이 관련 저는 이거 영장 실질심사 결정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표준적인 답변이에요. 네, 표준적인 답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건지 일반인들이 읽어서는 좀 헷갈려요. 전 그래서 이거 대단히 비겁한 결정문이다. 왜 비겁한 결정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 5줄 정도 됩니다. A4 용지로요. 그리고
요런 정도의 원래 결정문을 내놓긴 해요. 사안이 작더라도. 근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자면 이렇게 드라이한 몇 줄 문장에 숨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기각했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장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표준적이고 그래서 더욱 저는 비겁하다. 이 정도 사안을 기각시킬 거면은 왜 기각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그래야 특검이 거기 따라가지고 다시 재청구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비겁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는 그런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부장판사 출신분 한번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약 1분 후에 네네. 따져보려고 하고 사실 이 현재라는 단서 이게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현 단계에서 예. 예,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 단서가 더 비겁하다고 봐요. 마치 더 보강수사하면 받아주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물론 이게 다 표준적인 문장들이에요. 표준적인 문장들.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아무런 특징도 없이 평소에 하듯이 뚝 내놨다는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에서.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거든요. 결정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인가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삼성 주장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협박해서 할 수 없이 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대통령이 협박해가지고 300만 원어치 친구 딸한테 선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금고에 3억이 있네. 300억을 지원하고 정유라 말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최소 3조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더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300만 원짜리 사줬는데 3억 이익이 왔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했는데 3억이 저절로 금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왜 줬을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주면 뭐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게 좋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범이야 뇌물이야 한 거거든요. 근데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 단계로서는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로 법률적으로 엄정하게 따져서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에 이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참. 예, 그리고 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의 상당성도 있지만 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 발부의 요건이거든요. 증거인멸, 예를 들어 증거인멸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드러났던 증거인멸, 그러니까 말 맞추기와 같은 정황들은 꽤 많습니다. 증거인멸의 예. 왕이에요, 삼성이.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모든 철저한 인멸의 왕 아닙니까?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인멸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다. 다 해서. 기왕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고. 삼성 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힘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싸움은.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걸로 해서 특검이 뭐 휘청한다느니 뭐 수사가 어렵게 됐다느니. 예,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예. 그러길 바라겠죠, 누군가는. 네. 저는 특검이 그럼 보관해서 다시 할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힘을 잃지 말라고 박수를 꼭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삼성에 대해서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실 일반인들도 구속된다. 네네. 그럼 아버지가 막 여기 전화해 봅니다. 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네, 막아보려고. 예. 일반인의 아버지도. 물론 일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 소용이 없죠. 삼성도 분명 유무역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 정황에 개입한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 2015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상황을요, 최순실 씨가 미리 알고 있었고, 이 또한 장시호 씨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함께 이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 가져갈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진술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작성했다는 거는 예. 최순실 씨 집에서 그렇죠. 네, 최순실 씨 집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일정에 대해서 미리 갖고 최순실 씨가 그걸 왜 받아봅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보고 그리고 최순실 씨 집에서 그 일정 자료를 그 장시호 씨가 옆에 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함께 내용을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통화하면서 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 독대 말씀 자료로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서로 주고받기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 씨 일가의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요, 이 정권 내 승계, 합병이 승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 말씀 자료가 쓰여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자료가 또 최순실 씨 집에서 만나게 하루 전날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예, 장시호 씨도 이를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까? 이거 저랑 김은지 기자는요 진작에 구속됐어요. 네. 아니,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진작에 구속돼가지고 벌써 갇혀 있어요. 삼성이니까 안 갇힌 겁니다. 삼성이니까. 자,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 비전문가의 부장판사 출신 아닌 사람의 해설을 들으셨고, 부장판사 출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미니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게, 문장이 결정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결정문은 통상적인 결정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비겁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이렇게 아무 사건이나 내놓는 표준적인 결정문 정도 내놓는 것 그 자체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드라이한 문장 뒤에 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소위 부장판사 출신 몇 명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대가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판사의 언어를 읽자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뭐랄까 액세서리라 그럴까 양념이라 그럴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판사의 언어로 네. 이 의미를 읽어보면 문장 자체로는 뭐 정답 병렬이어가지고 뭐라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판사의 언어를 읽을 때는 대가성이 아직도 소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계속 하셨었는데 예.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내지는 현 단계에서의 구속에서 이렇게 현 단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주고받았을 때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뇌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예.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더 보강 수사를 하면 받아들일 여지는 남겨둔 정도라고 읽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할 때 예.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 기각할 때 항상 쓰는 문장 아닌가?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 사안 이게 정말로 그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꾸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예, 정말 너무 쉽게 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자면 저는 이 대가성을 아직도 소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 이재용 씨 본인도 이게 뇌물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공범. 네. 공범도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부인했겠죠. 예. 예. 그럼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데 네. 이 세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느냐, 네. 아니면은 내지는 대가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고들 여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다른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건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의 조사로 끝내겠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비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자가 조사가 안 됐으니까 현 단계로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결정문 자체로는 흠을 잡을 수 없지만 결정문이 아무런 특징 없이 항상 내는 결정문을 냈다는 자체가 비겁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동감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대가성이 없다고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미니 인터뷰라서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판사 출신께서 그 판사의 언어를 읽었을 때도 문제가 많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 문장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 뉴스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브리핑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간단하게 훑어주시죠. 예, 이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권에 비하자면 이제 마이너해요.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죠. 예. 이분들은 설마 기각될까 싶은데 이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의 관해서도 추가 보도들이 있죠, 보면.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 특검팀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조 장관이 보수단체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이 관제 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피라이트를 했다는 거죠. 그죠. 구호를 뽑아주셨다. 이건 뭐랄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네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외모로도 그렇고 말투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 나와서도 본인은 정말 무고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렇게 추접한 일을 하기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귀한 엘레건트한 의원님 이 스탠스를 취했는데 가장 저열한 수단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폭 동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버이연합을 그리고 문구를 직접 써주고 그리고 그 대상이 무슨 재질이 더 나쁜 것이 상대가 무슨 같이 싸우는 조폭 집단이 아니라 이 피해자 유가족이잖아요. 세월호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무슨 국가로부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때까지 조윤선 전 장관, 아직은 장관이죠. 장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뉴스네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다. 구호를 직접 만들어줬다, 이건. 어디 보도입니까? 예,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요. 네. 자. 또 생각나네요. 응?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진짜. 삼성 관련된 말씀이신 돈을 거죠? 300억이나 냈는데 그게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특검팀이 발표한 바로는 400억이 넘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재단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냥 최순실 씨의 딸.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줄 돈까지 합치면 3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억을 누가 그냥 줍니까? 협박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화나네. 다음 뉴스는 제목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 건넨 사실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애초에 태블릿 PC 증거로 인정 못하겠다라면서 문제 제기했었었는데요. 다시 또 어제는 이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꾼 겁니다. 그 태도 변화는 변호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그거 바로 직전에 쭉 처음부터 인정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재판에서 차기한 변호사였던가요? 예, 차기한 변호사라고요.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갑자기 들어왔고. 그렇죠. 예. 이번은 세월호 특조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안 되도록 기여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부인하게 만들죠. 네.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공모야, 나쁜 짓을 꾸몄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했는지 어쨌든 사실은 계속 해오던 것을 부인하면 자기네도 이 정호성 비서관 본인에게는 불리한 진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변호사가 가가지고 왜 부인했냐고 다시 설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제 차기한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차기한 변호사는 정호성 씨의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이경재 변호사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를 한 거죠. 예. 대통령 변호를 위해서 투입됐던 변호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분이 변호인이 된 경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언론들은 왜 갑자기 가셨죠? 예. 이번 재판에 왜 안 나오셨죠? 왜 투입되신 거죠? 왜 부인하게 만드신 거죠? 질문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란 말이죠. 정호성 씨를 변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래서 저는 따져보고 취재해야 하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목 정도 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기문 총장이 계속되는 검증 과정에서요,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토로했다라는 건데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더욱더, 언론들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기사화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가네요. 네. 화가 나셨던 거죠? 네. 예, 약간의 실수를 대단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 보도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당합니다. 딱 일부만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사례 보시고 싶으면 종편을 보세요. 종편을 보면 1년 내내 그런 사례로 하루에 한 20여 건 정도씩 등장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말씀 안 하네요. 예를 들어 종편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입국해, 반기문 전 총장 점심 먹어, 반기문 총장 집에 가. 다 보도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집에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집에 곧 도착하실 거라고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런 혜택도 받고 있으시다. 예.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 잘 없어요. 집에 도착하는 게 뭐 대수라고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네, 곧 도착하십니다. 이런 걸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런 혜택도 받으시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예. 삼성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자, 두 분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실시간 생중계 격투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격투기 생중계.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아침 밥맛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밥맛은 왜 떨어졌습니까? 정말 사법부 향해가지고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침을 원래 잘 뱉으시잖아요.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방송 중에 욕설을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원님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책임 PD가 징계를 받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할까요?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미쳤다. 더 센 말은 없어요?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더 센 욕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하실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그러니까요.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최순실의 면죄부로도 연결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뇌물 제공자, 공여자가 아니다, 피해자다 삼성은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삼성한테 돈 다 돌려줘야 되겠네? 아직까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조연 판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법리상 판단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사실상 대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상당히 무거운 아침이죠, 지금. 그 표준 답변 말고 개인적으로 이 기각된 걸 보시고. 저는 뭐 지난 2달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특검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한 그런 기분이죠. 의문의 일패. 네. 화가 나시죠? 의원님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뭐 형사사건의 구속 여부는 뭐 정의나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판사는 죄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야 하는 것이 뭐 맞지만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삼성이 최순실 측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300억 뭐 50억인가요? 그건 뭐 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박해서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우리 청문회 입장에서도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한 3가지 정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 갔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이 삼성의 뇌물죄,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내지는 탄핵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삼성 뇌물죄 관련된 거는 최순실 박근혜 일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란 말입니다.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죠. 아마 뭐 10년 이상,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10년 이상 되는 그런 뇌물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5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5년 이상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00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일단 저들이 안심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감옥행은 면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나 블랙리스트 이거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감옥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금지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건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정유라는 안 오고 거부하는 뭐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이 구속영장이었거든요. 물론 영장 심사 기각 사유에 경제 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고심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아마 재판부의 입장이라는 걸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없죠. 그런 말 하면 욕먹을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각 사유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삼성이 300억을 대통령의 친구 딸한테 줬는데 300억을 직접 지원해 건 300억 그거라고 하니까 이거가 그냥 줬을까요? 아니면 이거 주면서 이거 뭔가 이걸 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고 줬을까요?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당연히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줬겠죠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상식이 왜 안 통하는 거죠, 법정에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그동안 진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도 너무 많은데 정황뿐만 아니라 물증에 대해서도 특검이 일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뭐 특검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다고 뭐 기죽지 말고 남은 수사 일정에 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더 보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타이밍에 바른정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당의 입장을 정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바른정당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거고요. 특히 언론에 잘 지금 읽혀지지 않은 건데요. 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박근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루 전날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승마협회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사람 다 이제 삼성 쪽 사람입니다. 교체하라고. 네, 이 사람들 찍어내리기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만났을 때 이재용이가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노태강 국장 찍어내리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지원이 빨리 제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으로 더 빠른 속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삼성의 다른 멤버로. 그렇죠.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더 빨리 팍팍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바꾸라고. 그렇죠. 네. 이걸 좀 보면은 대가성 연부도 분명히 더 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제 특검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이제 확 빠져버렸고요. 현재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법부 한번 세게 욕 한번 하고 특검에 힘. 저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검도 힘 빠지지 말라고 응원해주고. 기각됐지만은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의 총수에게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 위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객유착이라는 이런 우리 사회에 쉽게 말하면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특검이 그래도 이번 기소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냈지 않습니까? 특검은 잘했죠. 바로 이제 저런 말씀이 바른정당의 한계예요. 네. 이 정도로 그래도 미안 삼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욕하고 침 뱉고 싶고 그러나 다시 한번 대통령 구속시키고 최순실 세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세월호 진실. 안민석 의원께서 아침에 객정에 격분한 사실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방송이에요.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방송 용어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예. 혹시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씩 문자 주고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가 최순실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따져서 평균. 네. 가족하고도 안 그래요. 예. 이거는 애인도 이런 애인이 없어요. 근데 정호성 최순실이가 애인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최순실이가 국정에 깊이 관여를 하고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그 전제가 대통령이 정호성한테 최 선생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최 선생 이야기 듣도록 해라. 그렇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근 2년만 하더라도 평균 3건씩 매일매일. 저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법정에서 이게. 오늘 아침에 모 언론 신문에 주면 졌다고 패고 안 주면 안 졌다고 패고 이 경총의 이제 상임 부회장이신 김영배 부회장이 기업들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격정 토론을 했어요. 아주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상 올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 실토됩니다. 잠깐만 제가 갑자기 김성태 의원님 당 이름이 뭐죠? 서로 계속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호하게 내가 대처합니다. 지금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다른 일반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온 또 다른 보수정당. 아니 이름은 나쁘지 않아요.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오늘 법원에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세게 한번 성명서 내주시면은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한 2%는 올라갈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성명을 내는 건 당연히 그런 성명을 낼 것 같아서 큰 영향이 없을 텐데. 민주당도 안민석 의원이 또 난리를 떨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바른정당이 오늘 성명서 내면은 저는 오늘부터 바른정당을 인정하고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탈당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민주당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안 나왔는데. 뭐 아니면 또 그런 식의 저에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당에 대해서 자기 당은 그런 격한 입장은 내지는 않으면서 상대당에 대한 입장은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오늘은 정당들이 새누리당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정당들이 줄줄이 오늘 그렇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 또 격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국민들 중에 이게 뭐야라고 하지 않을 사람 정말 드물어요. 욕 나오죠. 네, 진짜 한 번씩 사석에서 욕들 할 겁니다. 사법부가 미쳤다. 참. 자, 그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또 중요한 사안 하나가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컨벤션 효과도 그렇고, 들어와서 내놓는 메시지도 그렇고, 또는 행보 와중에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스킬도 그렇고, 이 생각만큼 임팩트가 아직은 안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저는 김성태 의원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사무총장이 거기 가는 거 맞죠? 아마 설 이후에 당사자 본인이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볼 때는 국민의당 입장이 어제 그저께부터 현격하게 방 총장의 거리감을 두는 어떤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안 들어올 것 같거나 지금 귀국한 이후의 행보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면은 뭔가 국민적 여론과 지지가 급상승이 되고 반기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의당이 먼저 판단을 한 것 같고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반기문 총장이 유일하게 본인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이라고 봐요. 여기서 들어와서 남경필, 유승민 이런 등의 대선 주자들과 이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또 지금 우리 공장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질이 멸렬하게 보이냐. 유엔 총장하고 외교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치 성향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제대로 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정치 컬러가 뚜렷합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냐 안 그러면 진보적인 관점이냐. 물론 표현하지 않는 많은 중도 층도 계시지만은 지금 반기문 총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양진영 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당내에서 반 총장의 행보를 대략 일주일 가까이 지켜보며 사석에서 하는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만, 이 부분만 보완해 주면 크게 될 것 같다는 건 평가 어때요? 지금 우선 제대로 된 실무 캠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김숙 전 유엔대에서 이런 애교관 중심의 애교관 시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생활 경제 우리 국민들이 그건 진흙탕인데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의 현주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반 총장의 실수는 실무진 차원에서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너무 미숙하다. 이 캠프가 제대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이 실무 그룹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선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전혀 그런 사람들 없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설 이후에 기존 어느 정당이라도 지금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더 정치권이 이게 파파라치 이상의 꼬투로하기 그런 잡는 식의 모양보다는 사실상 후보 검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본인도 물론 그런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리를 너무 많이 줬어요 초반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 않죠.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그치면서 아주 국민 스타 되시더니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이제 펼치시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반기문 지금 캠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MB 측에서 캠프를 아주 조밀하게 짰고 이미 한 서너 개의 캠프가 작동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에 지금 있는 의원들 중에서 과거 친이계 쪽에 의원들 남아 있습니까? 자, 친이계. 과거 간단하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님이 널푸른 정당 지금 바른 정당 쪽에는 사실 MB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거의 다 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는 친이계가 이제 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반기문 지금 캠프 친이계가 지금 다 짰거든요. 저는 좀 야하게 말씀드리면은 반기문은 지금 MB라는 호랑이 등 위에 좀 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반기문의 딜레마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른정당이 MB계 입구로 바른정당을 볼 수가 없지만은 MB계하고 바른정당하고 이 한 지금 묶음인데 정당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해야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 아닐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결국엔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이 바른정당이
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평소에 정치 소신이라든지 원칙하고 이제 거리가 한번 오로지 지금 어떻게 대권에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는 방송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석 워낙 설날 이전에 해야죠. 그래서 자신의 행보가 설날 밥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설날 지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반 총장의 별명이 무슨 장어죠? 기름장어. 기름장어다운 지금 행보죠. 기름장어의 딜레마가 바른정당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평소 참 균형이 잘 갖춰진 그런 더불어민주당에서 맺보기 어려운 좋은 인재다 이렇게 제가 늘 보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큰 상상력과 계획력으로 이 전략적 판단을 자주 이렇게 하면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 큰 논리 비약입니다. 가령 그러면은 바른정당의 중심 세력이라 그럴 수 있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김성태가 MB맨입니까? 저 흔히 말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좀 그런 식으로 너무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또 조금 지난번 새누리당 박근혜에 쉽게 말하면 후광을 얻고 정치하려고 이렇게 주업해고 이제는 사실상 MB 끌어다가 또 주업해고 그리 되면 대강 이 사람이 쓸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이 조기 대선에서는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저는 일정 부분은 그거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은 워낙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디스를 하면 안 되죠. MB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외교자원, 외교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어떤 부정축제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터지면은 MB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필사적으로 보수정권 창출 지금은 반기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본인을 위해서 이 역할을 제가 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요즘 무줄도사의 꿈에 반기문하고 이명박이가 자주 밀당을 나누는 장면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의원님 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근거입니까? 이 참 무줄도사의 꿈도 요즘 희한하네 그냥. 지금 MB하고 반기문하고 어떻게든 또 연결을 시켜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말이에요. 좀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자 반기문과 제가 볼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의 전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작년 올해 연초까지는 아무래도 최순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시호고 가장 더 확실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거기를 갑자기 털어내고 갑자기 MB와 반기문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안민석 의원님 지금 현재 그 컨셉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어울려요. 그 무줄도사는 무줄도사로서 초질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과 안민석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어울리잖아요. 문재인 좋은 분이에요. 예, 이제 참 많이 변하시네. 많이 변하셨네. 그런데 이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국정농단에 이제 방조 내지는 동조했던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짓이고 이런 염치 없는 정치 세력, 보수 세력 등 위에 타가지고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반기문 전 총장은 저는 촛불미신 모르는 한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지금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촛불미신은 차기 지도자는 부패 없고 비리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이거로부터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반기문 전 총장은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김성철, 안민석이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스승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분,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김어준의 뉴스공장.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왜 못 막았어? 왜 큰일 났냐? 양지열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희연 판사님과 양지열 변호사님이 인연이 있다고. 큰일 났네요, 이거. 아니, 그게 왜 큰일 날, 아이고, 코너 이름도 빼버려요? 근데 왜? 뭐 법대로 합시다. 이거 소개도 안 해줘, 심지어. 아니, 뭐, 사람을. 어떤 관계입니까? 조희연 판사님요? 네. 사법연수원을 이렇게 반 단위가 있어요. 학교처럼. 네. 우리 반 교수님이셨죠. 담임 선생님 같은. 네, 담임 선생님. 형사 과목. 담임 선생님이 지금 큰일 났는데요. 왜 깜짝 놀라서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교수님 성함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검색어 올라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 그냥 담임 선생님이긴 하지만 큰일은 났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쏠리, 좀 안타깝긴 한데. 이 판단을 혼자 하셨으니까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을 하셨다는 거가 네. 이유가 있고,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더 강한 언어 없습니까? 뜻밖 말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일단, 사실 변호사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과 판사 출신들은 이런 사안을 볼 때 각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판사들은 이 결정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쳐다보고, 검사는 이제 영장을 신청한 사람 입장에 보고, 변호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끌고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은 변호인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그럼 이제 변호사들은 그 영장실질심사할 때 그 피의자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어할 때 입장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변호사들 주변의 대부분의 그 예상은 방어할 게 없다라는 예상이었어요.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다는 쪽이. 그렇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너무 구체적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굉장히 쪼갰거든요. 네. 그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건 제3자 뇌물죄고 그다음에 삼성이 직접적으로 최순실 코레나 비덱스포츠 지원한 거는 그냥 바로 일반 뇌물죄로 했었고 거기 청문회 위증도 걸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하다못해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돈 주기 위해서 빼돌린 돈은 회사 돈 횡령한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걸렸던 게 아니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돈을 줬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뭘 바라는 것도 없이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외통수다. 이건 정말 특검이 머리를 잘 썼다라고 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 그 돈을 삼성 논리대로 협박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주지 않아야 될 돈을 협박을 받아서 줬는데 그 돈을 회사 돈으로 줬으니까 횡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여서 그랬나 봐요. 아니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섬세한 스타일 약간 소심할 정도로 조현 판사님. 네, 조현 판사님. 그래서 이 국민적인 여론 이런 걸 고려해서도 웬만하면은 영장을 기각을 못 시키시겠지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8시간 걸렸으니까.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참 황당하네요. 저도. 근데 이제 변호사들 입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의자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차저차 여러 논리를 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방어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제 특검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7월 25일 날 독대하기 전에 삼성과 관련된 말씀 자료를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그 삼성과 독대하기 전날 말씀 자료를 최순실 씨가 같이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가 증언을 했고 문서가 간 것도 드러났고. 그 부분 그러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자리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같이 개입을 했다라면 이거는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이 공유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심하고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심하고 잠잤다가 저는 이제 요 사안은 이제 재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재벌들이 각각 이해가 다르지만 요 사안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의견이 일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순간부터 줄줄줄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SK 같은 경우 사면 관련해서 얘기가 이미 나왔고 상당 부분 실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진술에 안종범 전 수석이 폭로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재벌 모두가 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예, 바랐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법정에까지 힘을 썼겠어요. 그 바람이? 왜? 우주의 기운을 모아줬나? 그러면. 법정에 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그래도 제3자로서의 공정성을 과연 그럴까요? 않아야죠. 아니,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이때까지 그렇게 따지면 삼성 하나만 보자면 삼성이 사실 아버지 때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구속을 단 한 번도 삼성 불패 신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만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다 당해왔는데 삼성만은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설마 이 정도로 구체적이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증언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왜 내가 할 말이 없어지지?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리고 변호사들도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 이렇게 했을 정도인데. 보통 일종의 제 주변 변호사들이 다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 정도의 가능성을 점치더라고요. 구속 가능성. 구속 되겠지,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언론에 직접적으로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은 그래도 한 반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기자들이 더 현명했던 건가? 이 우리 법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법으로만 판결이 나겠는가. 이것이, 삼성이 가진 힘, 재벌의 힘, 또는 뭐 그런 삼성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것과 그걸 안 시켰을 때 그 사법부가 받을 어떤 부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맞먹을 정도의 힘이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기회에 어떤 기업의 부패형 문화 이런 걸 청산을 안 하면 언제 청산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장학생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 장학생. 이 얘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전에 그 부분도 삼성 장학생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이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뭐 변호사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다. 특검을 잘했죠. 네, 특검을 그런 잘했죠. 생각을 했고. 근데 사법부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조희연 판사는 철저히 법리만을 따졌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고 그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법원만큼은 저는 어떻게든 신뢰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법원은 면에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영향과 압력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 거죠. 아니 조현 판사님 지난번에 롯데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을 때 롯데에서도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구속을 시켰었고 신동빈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때는 저거 자기가 자기 돈 월급 받아가는 걸 횡령이라고 봐버리면 대기업 재벌들은 다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예상대로 영장이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게 좀 특수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담당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객관적으로. 참. 그러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없을 때. 저를 그렇게. 누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요? 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했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들으셨어요? 네. 그럼 휴가가 있다고 본인 방송도 안 들으신 거예요? 전에 들었어요? 원래 제 방송을 안 듣고 제 방송도 안 듣는 사람이 남의 방송을 듣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장장인데 공장 돌아가는 걸 첫날 오프닝까지 듣다가 말았어. 뭐 이렇게 길어? 그거 하나 들었죠. 그거 하나 듣고 오프닝 길고 발음 명료하다고 디스해놓고 그다음부터 안 들으신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판결 끝! 그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구속하고 제가. 짧은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구속 판결 내렸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두고두고. 그러나 저는 이제 심기일전하는 기회라 삼을 수도 있다. 저도 특검 측면에서도 말단에서 조금 놓쳤을 수는 있거든요. 너무 큰 그림들을 보다 보면 그 가장 작은 디테일 부분에서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고 워낙 많은 포석들을 놓다 보니까 의외의 그 빈틈들 작은 데서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 요 사안은 전력을 다했을 거거든요.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결국은 탄핵하고 연결되는 사안이라 저는 놓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했을 거라고 보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인 이상. 근데 저는 거꾸로 다시 재청구하는데 더 보강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만들자 하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도록 응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수사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세게 하겠다라는 특검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투력을 불태우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응원이 계속 해야죠. 그 부분은. 전 사실 특검에 감동한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특검이 뭐 눈에 띄는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민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SNS를 통해서. 특검에 홍삼을 보내주고 싶은데. 홍삼. 예.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더라. 해외 교민이 거기서 홍삼을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수사의 종결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재판 자체를 안 한다, 기소를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 응원을 하자라는 거죠.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화가 나는 분들이 많겠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럼 생각해 보시면 김영란법에 몇만 원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몇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300억 막 이러는데 뇌물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300억을 줘도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00만 원 정도도 일반인들은 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삼성도 삼성이지만 그럼 대통령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남았잖아요. 당장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분들 같은 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안이 맞죠.
아니, 왜 자꾸 힘 빠지게 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재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장을 재청구해서 보강할 부분을. 네. 그 하다못해 특검 마지막 날 청구하더라도 재청구해야 된다. 부분은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걱정됐던 부분이 하나는 국민연금을 동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로. 네.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직접적으로는. 왜냐면 일단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됐죠.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냐 아니면 정말로 후계 작업에 도움이 됐냐. 상식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했지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국민연금 합병하는 게 당시 시점으로서는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법원에 들고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돈스러웠을 수도 있죠. 왜 혼돈스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법이라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지 법이 무슨 만류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납득이 안 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현현 판사님이 담임이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은 퇴출? 아니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 비선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이후로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삼성이 좋아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냐면 이것이 두고두고 삼성에게 미칠 어떤 이미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죠. 네. 삼성에 대해서 삼성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삼성이 해외에서 내고 있는 성과나 여러 가지 경영 실적에 대해서 뭐 휴대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랑 부분은 잘한 게 있으니까. 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서 그 판매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자연스럽고. 어디 가도 간판 걸려 있고. 근데 이런 게 그런 노력들을 한꺼번에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회장 한 사람. 풀지를 못 해버리는 거죠. 풀지를. 그러니까 부회장 한 사람은 구했을지 몰라도 삼성그룹 전체가 입는 타격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정도예요. 사실.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삼성이.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재벌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스스로 입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여태까지 아직 남은 거는 또 계속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강요에서 못 이겼다. 근데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겨서 냈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또 뇌물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부러 내기했다라도 아이고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 나름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담임이어서 대단히 약하게. 시작하고 이제 한 가지 건질 것이 있다면 변호사들은 이거 어떻게 방어해? 예. 라고 했었다는 거. 변호사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예. 이거 어떻게 방어해? 했어요.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 감정이입을 해본 거죠. 어떻게 방어해? 왜냐면 요즘 나왔던 뉴스는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특검발로 나왔고 특검에서 확인해 준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에 비춰봤었을 때는 아, 이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대단한 삼성입니다, 역시. 자, 조현현 판사님과 인연이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의 다소 약한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기운이 하겠습니다. 없어서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4대 철학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난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퇴근길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언제나 촉촉한 힐링.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이어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서 반 전 총장이 MB 쪽과 손을 잡느냐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분을 연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가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 분, 정두원 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풍운하라고 생각하는 정두원 의원님. 우선 결별하신 건 맞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언제 제가. 결별할 만큼의 관계가 남아있지 않았었던가요, 아예? 아니, 뭐,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시다. 자, 저희가 이제 급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이제 세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까 그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캠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이계 인사들이 제법 많다. 결국 같이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MB 만나는 게 기사는 되겠지만은 내가 반기문이라면 안 만나겠어요. 또 부다실이 많잖아요. 만약에 MB 표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MB 표가 있으면 당연히 반기문한테 당해 가는 거고요. MB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들 또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뭐 왜 그런 만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이제 MB맨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소외돼 있다가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이제 저희 대선이 이제 그 한철이 왔으니까 자가 발전으로 줄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야 물론 뭐 따질 것이 없을 정도로 무의미할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사람도 있고 또 조직도 구성할 만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자면 그런 힘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고 자꾸 MB계가 받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닐까요? 지지율 때문에 아니라. 그런 게 고정관념인데요. 선거는 이 명망가들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건 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보여주기죠. 실제로는 실무 역량, 전략가들이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29살짜리 스테파노폴로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무슨 명망가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게 무슨 뭐 캠프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다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다. 실무 역량으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캠프가 뭐 그냥 남맥상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선거 치르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선거 치르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자면 지금 말씀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채 일주일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쭉 지켜보고 판단한 결과 아 저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도 이게 캠프가 이게 제대로 된 캠프로 보이지가 않고 뭐 우후죽순 뭐 여기저기서 그냥 제각기 뭐 이렇게 돕는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치수가 이제 계속 잦잖아요. 뭐 이제 잔매에 골병 든다고 이게 그 반기문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무게감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근데 그게 자꾸 실수하고 그러다 보면 웃음거리가 되면 무게감이 떨어지면은 이게 그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정치 처벌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캠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해서. 예,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보가 초보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커버해주지 못하는 걸 보니 이 친이계 인사들이 거기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친이계 인사가 사실은 뭐 제대로 받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가 발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면은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보하고 내가 가깝다는 거를 과시하느라고 다들 그냥 선거판에 붙어 있거든요. 이 명망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실수가 나온 거고 그런 거죠. 후보가 지금 그걸 몰라요. 누가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상은 그러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월간조선 발로 보도됐던 차기 정권은 내 손으로 뽑겠다고 했던 말이 있고, 물론 이건 본인도 부인했고 여러 차례 주변 인사들에 의해서 부인되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글쎄 부인했다니까는 그렇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착각도 유분수죠. 무슨 참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누가 뭐 지금 기억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 총장이 여하간 결국은 바른정당에 갈 수밖에는 없다. 이게 전망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요. 지금 반 총장이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정당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정말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낀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완전히 왜소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 따라오는 바른정당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저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당인들 혹은 뭐 국회의원들 또는 어쨌든 밖에 있는 정치인들이 볼 때 그 발언이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거의 이래갖고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다시 제대로 껴야 될지 제가 참모라도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갈 때라고는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바른정당이 지금 새누리당 시즌2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 정치한다고 해놓고는 정치 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스스로가 여권 후보로 자리매김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반기문 후보는. 근데 스스로가 지금 말은 정치 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정권 교체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새누리당 시즌2인 바른정당으로밖에 갈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일찍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실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버린 거죠. 아하. 가장 큰 문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구설수 중에, 그 중에 뭐, 실제로 억울한 구설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근데, 그런 구설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말, 돈이 너무 없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패착입니다.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옷을 다시 벗고, 다시 잔투를 끼우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가지고는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전략가들이 결국은 선거를 치러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바로 전략가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만약에 곁에서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정당을 선택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를 꺾어가지고 안철수 표까지 같이 들고 이제 그야말로 정치 교체를 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큰 선거를 치르고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으로 보자면 반 총장은 지금 국민의당에 가서 안철수 후보와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그래서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야 되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박지원 대표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지금 그래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참 구정이 지나도 지지율이 이렇게 다포 상태로 가면은 승산이 없죠. 그러면
어제 인터뷰에서 짧게 하셨던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질문은 대선 완주하겠나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네. 예,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한 무게감 있는 후보로 입국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지지율을 올라가기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제2의 고건이 되는 거죠. 제2의 고건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네. 반전의 모멘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에 가야 된다? 아니, 이제 국민의당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국민의당에서 누가 받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문을 닫겠다고 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마다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두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오늘도 야탐역으로 가는 9300번 버스 기사님 뉴스 공장을 듣고 있다고. 아무래도 캠페인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 혹은 택시 기사님이 뉴스 공장을 듣고 있을 때 저희한테 문자를 직접 주시면 그 기사님의 이름, 차 번호와 함께 제가 응원을 해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에 대해서 항의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저한테 왜 항의를 하십니까? 항의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예,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특검에 힘을 실어주자는 문자도 많고요. 네. 한 가지 공지사항은 TBS TV에서 오늘 밤 9시 반에 또 하나의 약속. 네. 그 유명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건이죠. 네. 이걸 다룬, 굉장히 시의적절한, 네, 영화네요. 이 영화 보실 분들은 오늘 밤 9시 반에 TBS TV 보시면 되고요. 요즘 TBS TV가 보기 힘든 영화를 많이 합니다. 네. TBS 대표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씁쓸하네. 제가, 저한테 심정을 물어보면, 네.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해서, 지난주에 도깨비가 소멸을 했거든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불의 검으로 응징을 좀 해 주십시오. 도깨비, 그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보세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으실 거예요. 들어는 봤습니다. 드라마 안 본 지는 20년이 넘어서. 지금도 엄청나게, 이번 주 말에 끝나는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그냥 소멸해버렸거든요. 도깨비가 주인공인가 보죠? 도깨비가 주인공이 소멸해버렸는데, 그 전에 바로 이제 불의 검을, 자기 가슴에 꽂힌 불의 검을 뽑아서 이제, 그러면 권선징악을 제대로 하고 갔는데, 제가. 소멸하지 말고 부활해 오십시오. 정말 오늘 아침에 기분 정말 더럽네. 저는 그 드라마를 네. 보지 않아서 도깨비가 네. 인기 있다. 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친께서는 어떠신지? 직업이니까 보겠죠. 네. 네. 근데 이게 검을 뽑아가지고 네. 불의 검을 뽑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900년 된 도깨비가 900년 된 악을 응징을 합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굉장히 순정 만화적인데. 아니, 그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네. 또 다시 사랑 이야기로 갈 거예요. 그 자체는 첫사랑, 그러니까 900년 도깨비가 첫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 이미 드라마에 쭉 빠지고 감정이입하셔서 그런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가슴에서 불의 검을 뽑아서 응징하고 이런 거는 네. 제가 과거에 봤던 순정 만화 네.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순정 만화적인 스토리라인인데요. 그렇죠. 근데 순정 그거 좋잖아요. 순정 만화적인 스토리 좋잖아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안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불의 검을 가슴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세요. 한 3, 4분 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로 들고 나온 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도깨비 집이에요. 도깨비가 살고 있는 집. 그런데 이제 그 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드라마를 전혀 안 보셨으니까. 네. 잠깐 설명해주세요. 아직은 다 하실 겁니다. 지금 솔직히 이 뉴스 공장의 청취자는 아마 도깨비 팬이 아닌 분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그래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 하나 빼고는 우리는 굉장히 열렬한 팬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도깨비 집이 굉장히 사람 어디서 하나 하는데 그게 실제 있는 집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도깨비 집. 도깨비 집 그게 운현궁의 양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운현궁은 솔직히 아시나요? 운현궁은 합니다. 운현궁은 뭐죠? 그 사진으로는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네. 운현궁이 뭐죠? 운현궁이 누가 살던 집이죠? 오늘 운현궁이 누가 살았죠? 공장장의 공간 감각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네, 역사. 흥선대원군의 집이죠. 흥선대원군이. 제가 그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르네상스식인가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운영궁 자체는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다 한옥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양관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그걸 제가 본 건 양관이군요. 그 양관이 요번에 드라마에서 이제 도깨비 집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운영궁 양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사연 많은 집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진으로 이게 보니까 스타일로는.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미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궁에 살던 흥선대원군의 그 손자들한테 집을 지어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일본에서 지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감시도 좀 하고 이러려고 지어준 거죠. 이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태리하고 프랑스 휴양지에 가면 있는 별장 건물 같은데. 이탈리아는 아니고 프랑스. 네. 프랑스에 가면은 왜 이렇게 지붕 있는 집 많잖아요. 지붕에다 동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집. 지붕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랑스 르네상스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근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도깨비가 사는데. 일단은 도깨비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면 드라마에서 되게 제가 좀 웃기는 일단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도깨비 집으로는 나오지만 실제로 나오는 내부는 다 세트입니다. 근본적으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요새 좀 많이 가보신다고 그래요. 운영궁 양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뭐 불에 검을 가르치는 뭐 이런 장면도 다시 재현도 하고 이런 데인데. 국사 시간에 배운 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그러시는데 20몇 년 전에 배운 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제가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 집인데 이제 거기 이제 왕손한테 집을 지어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감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준입니다. 이준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917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우예요. 이 사람도 왕자인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모릅니다. 이우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역사를 좀 보시면 좋아요. 정말 이 집에 이우가 의친왕에 말하자면 양자로 들어와서 왕자가 된 건데 이 왕자가 좀 무지 잘생겼어요. 솔직히는 도깨비보다 더 잘생겼어요. 공깨비보다 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운영궁을 물려받고 거기서 살면서 있다가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일본의 그 스토리 생각납니다. 황군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도 징용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했다가 거기서 히로시마에 배치가 돼가지고 히로시마에서 거기서 원폭을 맞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죠.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 저는 인생이 드라마라고 그러는 게 이 사람의 장례식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왕이 항복하고 그랬을 때 저기 함께 여기서 바로 그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요번에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아니까 이거 드라마 작가가 정말 이 비극적인 사연을 좀 알면서 이 공간을 골랐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속으로 정말 그랬어요. 특히 드라마 안에서 그런 대사가 한 번 나와요.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도깨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60년 동안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년 동안 초인종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눌렀는데? 아무도 안 그럴 리는 눌렀다.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눌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운영궁의 양관 그러니까 한때는 왕궁으로 쓰인 게 지금 누구 소유일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그 시 소유 아닐까요? 그래서 시 소유로 해가지고 시에서 문화유적으로 사적지로 개방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운영궁의 한옥은 서울시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궁 양관은 덕성여대 소유입니다. 그 특이하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솔직히 그때 이 씨 마지막 왕족들이 돈이 엄청나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외국으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집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60년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부터 보면서 그거는 그래서 드라마 작가가 그런 것까지 다 리서치해가지고 하나.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예, 드라마 작가. 자기 여친이 드라마 작가라고 그 얘기 듣던데. 가까이서 본 결과 사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정말. 그래서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기가 다룰 스토리의 디테일까지 공부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사진 찍으러 가시면 사실 운영궁에 지금 속해 있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옆에 덕성여대 들어가는 데로 해서 별도로 있어서 이제 가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은 내부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내부로 들어가셔서 내부에서 도깨비집을 보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저거를 드리면은 그 운영궁의 양관의 내부가 유일하게 제대로 나오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도깨비가 이 공깨비가 가슴에 이게 굉장히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밤마다 괴로워합니다. 그걸 갖다가 도깨비인데 아플까요? 아프대요. 아파야지. 약한 도깨비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검을 뽑으려고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게 이 건물의 실제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트고. 그 장면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거 정말 수수께끼로 드리고 싶어요. 어느 장면일까? 어느 장면에도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장면 하나만 그 실제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퀴즈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은 뭡니까? 이제 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도깨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이 드라마 궁에서도 세트로 쓰이고 여러 번 세트로 쓰이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이 건물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솔직히 일제강점시대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 건축가에서 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 건물 자체로 보죠. 근데 건물 자체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건물. 사실 우리 그 일본 건축가들이 특히 서양식을 만들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재창조한 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조선 총독부 건물 같은 건 굉장히 정말 추악한 건물인데 서울역 같은 거. 서울역이나 지금 얘기하는 운영궁 양관 같은 거는 굉장히 소화를 잘한 건물이에요. 그 서울역은 동경역을 모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아니에요? 그대로 아닙니다. 그대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건축 쪽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물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북촌에 가시다 보면 이번에 드라마에서 특히 북촌을 조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보시겠으나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덕성여대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사실은 맞습니다. 이것도 역사 유적인데. 덕성여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국가나 시에서 했었어야 하는 일이네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저는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프랑스 남부 휴가지 같은 데서 보는 건물이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사는. 그렇습니다. 휴가지. 귀족들이 살고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이 드라마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2층의 발코니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처럼 아름다운데 아직도 그걸 활용한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서 내가 이 작가 뭐 하는 거야. 그거는 한번 활용해야지. 왜 자꾸 현관만 활용하는 거야. 선생님의 판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늘 코너이나요. 내가 저희 가서 도깨비랑 사랑을 나눴다면. 도깨비가 그 안에서는 사랑을 안 나눕니다. 도깨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여주인공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깨비는 사실은 도깨비가
도깨비는 남자죠, 당연히. 네, 여기서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 도깨비도 있어요. 여자 도깨비 신부가 나오는데 도깨비 신부는 자기가 혹시 신부를 인정을 하면 자기가 도깨비가 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요. 여하간 도깨비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인기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아름답고. 네. 근데 이 건물을 이렇게 둬야 되겠냐. 글쎄 말이죠.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네. 이재용 불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깨비가 살아 돌아와야 된다니까. 살아 돌아야 된다?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불의 검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드라마 안에서는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선 증악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유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래 드라마는 도깨비까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영장실심사 판사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맞아요. 도깨비까지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왜 그렇게 어려워? 제가 지금 잠깐 양지열 변호사님 나가시면서 제가 잠깐 이거 검찰이 재청구할 것 같습니까?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할 자료가 뭐가 더 근거가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재신청할 때는 뭔가 보강해야 돼요.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 지금 국민 감정상은 재청구를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워낙 요번에 사실은 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에서 힘을 굉장히 크게 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청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분도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게 우주의 진리 아닙니까? 작용 반작용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예요. 작용을 하면 반작용을 하는 우주 원리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도깨비, 자꾸 글로 돌아가서 제가 도깨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도깨비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촛불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두 달 동안 도깨비 빠졌던 것도 이 촛불과 도깨비가. 촛불을 해결해야 되나요, 역시? 갈 수 있는. 촛불의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김진애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